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3차 유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좀 긴데요. 정치편, 민주주의 발전, 정치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요, 240부터 262쪽이고요. 부교재는요, 73쪽부터 79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해방 이후에 이제 남한만의 총선거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재헌국회가 결정이 돼서 그 재헌국회 안에서 간접 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이 됐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바라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승만 정부는요, 1951년 우리가 배웠는데요.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있어야겠죠. 또 그 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군대가 기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당이 1951년에 창당되는데요. 그 당이 자유당이라고 하는 정당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1948년 5월 10일 우리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간접 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이 선출됐죠. 그런데 그 이후에 1950년에 선출된 국회의원 중에 무소속 국회의원이 대거 선출이 됐습니다.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간접 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을 뽑으면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1950년 하면은 또 어떤 시기입니까? 우리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1952년에 말입니다. 발췌 개헌이라는 것을 합니다. 대통령을 직선제로 바꾸고요. 중요합니다. 또 국회를 양원제로 바꾸는 그런 발췌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에 다시 이승만이 당선이 되죠. 그리고 나서 1954년 그 유명한 4.4.5입 개헌을 또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승만이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개헌이었었는데요. 내용은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영구 집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결에 붙였죠. 당시 국회의원이 203명이었는데요. 헌법을 개정을 하려면요, 국회의원 수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3명의 국회의원의 3분의 2라고 하면 여러분 몇 명입니까? 계산을 해도 136명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때 이 4.4.5입 개헌의 표결에서 135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부결되겠죠? 그런데 이상한 논리를 갖다 댑니다. 203의 3분의 2는 135.333이다. 그러니까 135.3은 136이 아니고 135다. 그래서 이것을 가결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모 대학 수학 교수가 풀어내죠.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이 문제를 대학 교수가 풀어버리고,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4.4.5 개헌이 가결되고요.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신국가 보안법을 제정하고요. 또 당시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국회의원이었었는데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진보당을 탄압하고 또 조봉암을 간첩죄로 처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승만이 이제 장기 집권을 음모를 하게 되는데요. 1960년에 바로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원인은 3.15 부정선거였는데요. 정부통령 선거였습니다. 정은 당연히 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부통령 선거에서, 정부통령 선거에서 아주 파렴치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선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이제 이 부정선거가 부당하다 해서 여러 시위가 벌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부산 마산 지역에서도 많은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김주열이라는 학생, 여러분 당시 나이가 17세였는데요. 마산상고 1학년 입학을 예정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3.15 부정선거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시위에 참여하다가 실종이 됐는데요. 며칠 후에 바로 마산이 항구 아닙니까?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이 발견돼요. 그런데 이 눈에 최루탄이 박혀서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지고요. 그리고 학생 및 시민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국가에서는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요. 그리고 학생들과 시민들이 나서니까 지식인들이 나서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 교수단이 역시 또 시국선언을 하고 시위에 참여하고, 초등학생들까지 시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까지 시위에 참여해서 대통령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내려오세요 하는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초등학생들이 청와대 옆에 청운초등학교라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도 역시 그 시위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고요. 허정을 중심으로 하는 가도정부가 수립되고, 또 다시 헌법이 바뀌어서 내각 책임제와 국회 양원제 등의 헌법이 개정됩니다. 그리고 이 4.19 혁명 이후에 결국 제2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죠. 이 공화국은요, 아직까지는요, 우리 헌정 역사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내각 책임제입니다. 여러분, 정부 형태에는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가 있는데요. 미국이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대통령제고요. 영국이나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요, 내각 책임제입니다. 다수당의 총리가 내각을 구성해서 정치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그리고 총리의 장면이라는 사람이 총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화국을 다른 말로 장면정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1948년부터 60년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정치를 행하면서 그 다음에 전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억압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억압된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해소시키는,
그래서 민주주의 운동도 하게 되고요. 노동운동, 또 학원 민주화 운동. 학원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은 대학생들의 민주화 요구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통일운동에 대한 그런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점은요, 당시 민주당 내에서 구파와 신파로 분열해 가지고요, 세력 다툼을 했었어요. 그리고 억압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자유주의 물결이 나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요구가 있었겠습니까? 국민들의 그런 다양한 요구를 이 장면 정부에서는 수용해 주지 못했고, 결국 좀 혼란한 상황을 막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거예요. 조용조용히 하고 하나의 어떤 지시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 이거는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K-방역이다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우리나라 비판합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색출하고 하는 그런 건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물론 지금 시국이 뭐 그런 시국은 아닌데 이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 상황을 틈타서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61년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박정희 등 일부 군인들이요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용어 기억하세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하고 당시 CIA를 본따서 중앙정보부를 설치합니다. 중정이라고 하죠. 또 다시 헌법을 고쳐가지고요 대통령 중심제와 국회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박정희는 군복을 입고 나와가지고요 자기는 이 혼란이 수습되면 다시 군대로 돌아가겠다라고 그 혁명 공약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약속 지키지 않아요. 그 약속 지키지 않고 바로 그 군복을 벗고요. 1963년 민주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1963년부터 72년까지를요 박정희 정부 1기로 보고요 이때를 3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3공화국 때 박정희 정부 때는 이제 이 혼란한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거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이 공화국에서부터 먼저 시작하긴 했었는데요. 경제 분야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민주주의 발전 경제편으로 정리를 하겠지만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 공화국에서 실시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제 실시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경제개발을 바로 이 3공화국 때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러려면 여러분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도 아니어서 외국 자본, 외자가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박정희는 특단의 조치를 하죠. 2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수능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1965년에요.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에게 1910년부터 45년까지 36년 을사늑약부터 시작하면 41년간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난 지 이제 2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시 국교를 정상화한다.
이거 보통 맨정신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분 1964년 이 보도가 알려지자 서울의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6.3 시위라고 하는 것을 벌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이 필요하다, 그런 명분 하에 바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그 다음에 유상 2억 달러, 그 다음에 민간 차관 1억 달러, 이렇게 총 6억 달러를 받게 돼요. 이것이 지금도 일본이 주장하는 그 청구권, 식민 통칭에 대한 청구권은 이미 다 해결됐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를 또 가지고 나오냐? 한국 정부 이상하다라고 발언하는 내용의 그 기반이 바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하게 그 정상화를 한 거죠. 바로 그 국가 그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무리하게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요, 당시 미국이 베트남 내전에 참여해가지고요, 베트남전을 미국이 이끌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군 파병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64년부터 73년까지 아주 많은 수의 그 우리나라 군인들을 베트남에 파병합니다. 역시 그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명분이라고 하는데요. 아직도 이 베트남전에 파병되었던 군인들, 그 베트남이 밀림 지역 아닙니까? 그 밀림 지역의 그 수초, 풀을 제거하는 제초제가 있는데요. 그 제초제 이름이 고엽제예요. 이게 발암 물질이죠. 이것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군인들이 아직도 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서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요, 베트남 양민을 많이 학살했어요. 이거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꼭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박정희 정부는요, 1969년 3선 개헌을 통해서 박정희 정부의 대통령 3회 연임을 허용한 개헌안을 상정하게 됩니다. 박정희 2기는요, 박정희 정부 2기는 1972년부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72년에 여러분 그 유신 체제라는 것이 나와요. 아주 중요합니다. 유신 체제에 대한 어떤 배경을 좀 보면요, 여러분. 1972년에 미국 대통령 닉슨이요, 베이징, 중국을 방문해서, 여기 미안합니다. 여기 미국 방문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 닉슨의 중국 방문이죠. 마오쩌둥을 만납니다. 만나서 미국 탁구 대표 선수하고 또 중국 탁구 대표 선수하고 탁구를 쳤다고 해서 핑퐁 외교라고 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그 한국 전쟁에서 대리전, 미국과 중국은 전쟁했어요. 이제 그 전쟁에 대한 생각을 좀 지우고 우리 냉전 체제를 좀 완화하는 데탄트 시대를 열자, 이런 의미로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방문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한은, 남한은, 대한민국은 박정희, 또 북한 정부는 김일성이 독재 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데탄트 시대를 열면 그 독재 체제에 대한 어떤 그 정교함이 깨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신
유신헌법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이 유신헌법의 기본 내용을 보면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요,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요. 이때 유력한 그 정치인 중에 김영삼, 김대중 같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선출하고, 또 중임 제한 없어요. 그럼 중임 제한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번에 아까도 여러분 이승만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영구 집권하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여러분 대통령의 권한을 한번 볼까요?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어요. 또 말 안 들으면 긴급조치권이라는 것을 발동해 가지고요, 그냥 사람들 잡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긴급조치권은요, 1호부터 9호까지 있었는데요, 1호로 잡힌 사람이요,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장준하 선생이에요. 이 장준하 선생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장준하 선생은 일본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요, 그 학도병에서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광복군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광복 이후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언론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상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잡지도 발행을 해요. 그리고 국회의원의 그 사상계 발행하다가 이제 박정희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옥중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에 대한 그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1975년 포천 약사봉에서 실족사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실족사가 아니고 누군가 장준하 선생의 머리를 뾰족한 거로 둔기로 쳐서 결국 죽게 됩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이 장준하 선생의 무덤은요, 파주에 가면 자유로 통일동산이라고 있는데요, 그 통일동산에 가면 그 국가대표 축구 트레이닝 센터 있어요. 거기 입구에 오른쪽에 보면 장준하 선생 묘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또 국회 해산권도 있어요. 이렇게 막강한 그런 그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독재를 강화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이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 운동이 일어납니다. 3.1 민주구국선언이 1976년에 일어나고요. 또 민청학년 사건, 또 인혁당 재건이 사건, 74년에 있었던 제2차 인혁당 사건은요, 사법살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인민혁명당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8명을 사형 선고하고요. 그리고 사형 선고한 지 15시간 만에 사형을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2007년에요. 32년 만에 무죄 판결 났어요. 여러분, 사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사형제도를 없애야 되느냐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형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무죄 판결 나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두 죽어버렸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독재체제를 강화할수록 바로 이 독재체제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79년에 있었던 YH 무역회사 사건이죠. YH 무역회사는요, 가발 제조회사예요. 여러분, 당시 전 세계 가발을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YH 무역회사가 돈을 아주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시간을 길게 하고 임금은 제대로 주지 않고 해서 이 노동자들이 이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 파업을 하고 했는데 탄압하니까 이 노동조합이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 당사를 점거해서 농성을 했는데요. 이 야당 당사를 또 공권력이 투입돼 가지고 강제 진압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신민당 총재가 김영삼 씨였는데 이때 김영삼 씨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강직했습니다. 그래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정치 투쟁을 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독재 체제에 대해서 또 역시 부산 마산에서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항쟁의 결과 여러분 그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 보면 잘 나와 있는데 79년 10월 26일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라는 분이 바로 박정희를 총으로 죽이는 12.6 사건이 일어나서 바로 이 박정희 정부는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박정희의 사망 사건을 주도했던 지금 기무사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보안사령부라고 했습니다. 그 보안사령관이 바로 전두환 씨였는데요. 전두환이었는데 요즘 광주에서 있었던 재판에서로 또 오랜만에 매스컴에 나온 전두환 대통령, 그 전두환이 당시 보안사령관이었었는데 1979년 10월 26일 이후에 그 혼란한 상황을 틈타가지고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두환의 그 신군부 세력이 그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유신체제가 끝나고 이 땅에 봄이 오나 서울에도 봄이 오는가 해가지고 이제 그 봄을 기다렸는데요. 서울에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군부 세력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니까 그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졌죠. 그 중에 여러분 광주에서도 시위가 있었고 80년 5월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 운동에 신군부 세력이 무력으로 진압했고 이번에 여러분 광주에서 전두환이 그 재판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당시 전두환은 신군부 세력의 핵심 중에도 핵심이었어요. 전두환, 노태우가 그 다음에 정호영 뭐 이런 사람들이 핵심이었는데 그 광주에서 이제 뭐 총기는 물론이고 헬기로 그 민간인들에게 그 헬기로 이제 사격을 했는데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헬기 사격은 있었다. 지금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께서 그런 주장을 했더니 이제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책을 쓰면서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했어요. 그래서 재판이 벌어졌는데 이번 그 사법부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전두환에게 구형을 선고한 거 아닙니까? 이 전두환은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 일으켰을 때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것을 구성했고요. 전두환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미안합니다. 줄여서 국보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정의당을 창당하고요. 국가의 어떤 정책 기조는요, 정의사회 구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담입니다만 이명박 정부의 국가 기조가 뭐였죠? 공정한 사회. 웃기지 않습니까?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정의 사회를 구현하겠다. 공정하지 않은 사람이 공정한 사회를 말하면 이거 무슨 코미디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전두환 정부는 언론사를 통폐합하고요. 그 다음에 불황자들을 색출한다는 명분하에 삼청교육대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역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 간선제 대통령 선출 방식으로 7년 단임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은 또 유인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화 정책을 펼쳤는데요.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시켰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교복을 자율화시켰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써니라는 영화 있는데요. 써니 하는 그 영화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중학교 학생들의 어떤 뭡니까? 그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전학 온 여학생이 이제 겪는 어떤 성장기를 그린 영화인데 거기 보면 중학교 학생들이 교복 하나도 입지 않고 나오잖아요. 또 3X 정책이라고 해서 프로야구가 이때 출범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프로야구 역사에서 제1 시구자가요 전두환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또 아주 영화 많이 만들었어요. 좀 그 원색적인 영화들 많이 만들었고,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3S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두환 정부의 이 강압적인 통치에 대해서 또 저항을 했는데요. 당시 야당 유력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민주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했어요. 민추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한민주당을 창당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요, 여러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당시 서울대학교 언론학과에 재학 중인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이제 중앙정보부 대공분실, 남영동 대공분실에 잡혀가가지고요, 고문을 받는 과정에서 죽죠. 그런데 당시 그 치안본부장의 발표를 보면 탁 치니까 하고 죽었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987이라는 영화에 보면